오늘도 거실 온도는 16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밖에는 살점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데 집안이라고 딱히 다를 게 없었다. 나는 두 겹의 양말 위에 두툼한 덮버선을 껴 신고 그것도 모자라 남편이 예비군 훈련 때 받아왔던 낡은 깔깔이를 집 안에서 겉옷처럼 걸치고 있었다.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인 보일러. 조절기 위에는 남편이 직접 아크릴판을 잘라 만든 보호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덮개 위에는 작은 자물쇠 하나가 굳게 잠겨 있었다. 여보, 오늘 영하 10도래요. 애들도 안 오는데 우리 둘이라도 좀 따뜻하게 있으면 안 될까? 내 무릎이 시려서 그래요. 내 조심스러운 말에 돌아오는 건 남편의 싸늘한 눈길이었다. 무릎이 시리면 움직여야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추운 거야. 당신은 돈 귀한 줄을 몰라. 이 가스비 다 모으면 나중에 우리 노후에 번듯한 상가 건물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며 편히 살 텐데. 그 잠깐을 못 참아서 그래. 남편은 번듯한 중견기업에서 상무까지 지내고 퇴직한 사람이었다. 남들은 우리더러 상무님, 사모님이라며 부러워했지만 내 실상은 그 건물주라는 신기루를 쫓느라 30년째. 겨울마다 입김이 나오는 거실에서 지내는 신세였다. 빨래를 널 때마다 나는 이웃집 사람이 볼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건조대에 걸린 남편의 내복과 내 속옷들은 이미 원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다. 노랗게 변색된 면직물 위에는 내가 몇 번이고 덧대어 꿰맨 자국들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다. 이 내복 고무줄이 다 늘어나서 자꾸 흘러내려요. 하나만 새로 삽시다. 시장 가면 10,000원도 안 해요. 내 말에 남편은 보던 신문을 탁 접으며 소리를 질렀다. 고무줄이 늘어났으면 다시 끼우면 될 거 아니야.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요즘 여자들은 너무 게을러. 그 10,000원이면 손주 녀석 과자가 몇 봉지인 줄 알아? 남편의 논리는 언제나 그랬다. 우리를 위해 쓰는 돈은 낭비였고 오직 미래의 노후를 위해 적립되어야 하는 숫자일 뿐이었다. 남편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땐 최고급 수트를 입고 명품 시계를 찼다. 체면이 살아야 사업도 되는 법이라며 자신의 거치레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는 지독한 검사관으로 변했다. 냉장고 전등이 아깝다며 냉장고 문을 3초 이상 열지 못하게 했고 화장실 변기 물도 2-3번은 모아서 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5년 전 큰딸의 결혼식 날이었다. 사돈댁은 강남에서 이름난 집안이었고 나는 적어도 그날만큼은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다. 백화점에서 구운 한복 한 벌을 맞추고 싶다고 했을 때 남편이 내민 건 동네 대여점에서 빌려온 소매 끝이 해진 중고 한복이었다. 한 번 입고 말 걸 뭐하러 사? 빌리는 것도 돈 아까운데 이 정도면 충분해. 결혼식 내내 나는 사돈댁 옆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화려한 실크 한복을 입은 사부인 옆에서 나는 마치 빌려온 옷을 입은 식모처럼 작아 보였다. 딸아이의 눈가에 맺힌 미안함을 보며 나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다. 그때도 남편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우리가 지금 아껴야 나중에 건물 하나 사서 당신 기 좀 펴게 해줄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참아. 알지? 그 말을 믿었다. 그 지독한 고집이 다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사랑의 다른 이름인 줄로만 알았다. 나는 남편이 퇴직금이며 평생 모은 돈을 어디에 얼마나 쌓아두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그가 말하는 노후의 평온함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죽였다. 시장통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100원을 깎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타박을 들어야 했던 그 수치심도 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가계부에 1원짜리 하나 틀리는 꼴을 못 봤다. 매일 밤 거실 식탁에 앉아 영수증을 검사하며 내가 쓴 버스비며 반찬값을 취조하듯 물었다. 당신 오늘 왜 버스 탔어? 이 거리는 걸어 다녀야 운동도 되고 돈도 아끼는 거야. 당신 몸이 재산인데 왜 재산을 낭비해?
그의 궤변에 나는 지쳐갔지만 대꾸할 힘조차 없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며칠 전부터 냉장고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우유 한 곽이 문제였다. 이미 유통기한이 3일이나 지나 우유팩이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나는 그걸 버리려고 싱크대로 가져갔다. 너희 거기 뭐 하는 거야? 어느새 나타난 남편이 내 손목을 낚아챘다. 여보, 이거 유통기한 지났어요. 냄새도 시큼해요. 마시면 큰일 나요.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냉장고 안에 있었는데 뭐가 상해. 요즘 애들은 이 귀한 우유 한 방울이 없어서 굶는데. 당신은 천벌 받을 소리를 해. 남편은 내 손에서 우유를 뺐더니 보란듯이 팩을 뜯어 벌컥벌컥 들이켰다. 시큼하고 걸쭉한 액체가 남편의 입가를 타고 흘러내려 낡은 내복을 적셨다. 나는 더 이상 말릴 기운도 없어 고개를 돌렸다. 미련한 사람. 저놈의 돈이 뭐라고 자기 몸까지 버려가며 저러나 싶어 한숨만 나왔다. 그런데 그날 오후 거실에서 짧은 외마디 비명이 들렸다. 윽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뛰어나가 보니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는 허둥지둥 집 전화로 119를 눌렀다. 남편은 평소에 핸드폰 요금이 아깝다며 나에게는 핸드폰을 사주지 않았기에 나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유선 전화기 줄에 묶여 소리를 질러야 했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남편을 들것으로 옮길 때였다.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남편의 오른손은 바지 주머니를 기괴할 정도로 꽉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그 안에 소중한 보물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대원들이 처치를 위해 손을 떼어 놓으려 해도 절대 놓지 않았다. 환자 보호자분 환자분이 뭘 저렇게 꽉 쥐고 계시네요. 일단 저희가 받아서 보관하겠습니다. 대원이 남편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펴냈을 때 남편의 주머니에서 툭 하고 떨어진 건 낡다 못해 가죽이 다 벗겨진 지갑. 그리고 그 지갑 안쪽 좁은 틈에 숨겨져 있던 작은 은색 열쇠 하나였다. 남편은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그 열쇠가 제 손을 떠나자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지 그저 입술만 달싹이며 나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남편은 수술실로 들어갔고 나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대원이 건네준 지갑과 열쇠를 물끄러미 내려다봤다. 30년 동안 남편의 주머니에 저런 열쇠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오늘 처음 알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편은 서재 구석에 있는 작은 철제 금고에 늘 유난을 떨었었다. 그저 집안의 중요한 서류나 우리 가족의 앞날을 위한 비상금이 들어있겠거니 막연하게 믿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쓰러지던 그 순간까지 놓지 못했던 저 은색 열쇠를 보고 있자니 묘한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대체 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자식들이나 나에게조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걸까? 평소에 이런 짤이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던 사람이니 아마 그 안에는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가득 담긴 통장들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상가 건물을 사기 위한 계약서가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 나는 수술 중이라는 표시등이 켜진 문을 한번 보고 다시 내 손바닥 위에 열쇠를 봤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기보다는 자꾸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간지러운 기분이 들었다. 남편의 얼굴보다 이 열쇠가 더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보호자 대기실을 지키고 서 있는 대신 가방을 챙겨 일어났다. 수술은 몇 시간 더 걸릴 것이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나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병원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주머니 속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 닿을 때마다 남편이 숨겨둔 그 공간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만 가고 있었다. 어쩌면 그 금고를 열어보는 것이 30년 동안 내가 지켜온 이 지독한 인내의 시간을 처음으로 확인받는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가 동네 어귀에 멈춰섰고 나는 익숙한 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잠가둔 보일러 탓에 싸늘한 냉기가 나를 반겼다. 평소라면 춥다고 몸을 웅크렸겠지만 오늘따라 그 한기가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남편의 서재로 걸어갔다. 어두운 방 안에서 책상 구석에 놓인 금고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내 손에 든 이 열쇠로 그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던 남편의 비밀스러운 세상을 확인해 볼 차례였다. 집 안은 병원보다 더 고요했다. 남편이 쓰러지기 전까지 자물쇠로 굳게 잠가두었던 보일러 조절기는 여전히 16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거실의 냉기는 뼈를 파고들었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서재로 들어갔다. 평소 남편은 내가 이곳에 들어와 먼지라도 닦으려 하면 어디 여자가 남자의 신성한 서재를 넘보냐며 불같이 화를 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저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만 알았다. 책상 구석 낡은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철제 금고가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은색 열쇠를 꺼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열쇠가 자꾸만 미끄러졌다. 열쇠 구멍에 금속이 맞닿는 서늘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30년 세월의 무게가 이 작은 구멍 하나에 걸려 있다는 생각을 하니 숨이 가빠왔다. 열쇠를 넣고 천천히 돌렸다. 딸깍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서재 안에 울려 퍼졌다. 금고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빳빳한 5만 원권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빛바랜 서류 봉투와 고무줄로 칭칭 감긴 수십 건의 통장들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서울 근교의 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임차인의 이름은 남편의 본명이었지만 실거주자로 적힌 이름은 내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었다. 계약 날짜를 확인했다. 10년 전이었다. 남편이 나에게 노후 자금을 모아야 한다며 내 환갑잔치조차 생략하고 집에서 미역국 한 그릇으로 때우게 했던 바로 그 해였다. 나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다. 통장 안의 숫자들이 내 눈을 찔러댔다. 매달 25일이면 기계적으로 3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300만 원. 그 돈이면 내가 구멍난 내복을 300번은 새로 살 수 있는 돈이었고 우리 아이들이 학원비가 없어서 눈치 보며 독학할 때 남편이 아깝다고 소리 지르던 그 금액의 수십 배였다. 통장 적요란에는 생활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내가 시장 바닥에서 100원을 아끼려고 상인과 실랑이를 벌일 때 남편은 다른 동네에서 누군가의 생활비로 내 한 달 생활비보다 큰 돈을 매달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봉투 안쪽 깊숙한 곳에서 사진 몇 장이 더 흘러나왔다.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와 그 옆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내 남편의 모습이었다. 사진 속 남편은 내가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집에서는 전기세가 아깝다며 불도 제대로 못 켜게 하던 사람이 사진 속에서는 화려한 레스토랑, 조명 아래에서 비싼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내가 30년 동안 기워 입은 건 내복이 아니라 내 찢어진 자존심이었다는 사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남편은 늘 나에게 상가 건물을 약속했다. 노후에 월세 받으며 편히 살게 해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평온한 노후는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위해 이미 지어져 있었다. 내가 보일러 자물쇠를 바라보며 추위에 떨 때 그는 따뜻하게 데워진 오피스텔에서 그 여자와 저녁을 먹었을 것이다. 내가 자식들 결혼식 때 대여한 중관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그는 그 여자의 손목에 금팔찌를 채워주었을지도 모른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나는 금고 안에 든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 내려갔다. 남편이 나 몰래 빼돌린 돈의 총액은 5억 원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고 끈적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남편은 죽어가는 순간까지 주머니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이 추악한 비밀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나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중생활이 들통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나는 열쇠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등에 핏줄이 돋아나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다. 병원에서는 아직 남편의 수술이 한창일 것이다. 의사들은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겠지. 나는 차가운 서재 바닥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30년 동안 한 번도 내 손으로 열어본 적 없는 보일러 조절기 덮개에 자물쇠를 내려다봤다. 남편의 지갑에서 꺼낸 다른 열쇠 뭉치 중에 이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고 보일러 온도를 30도까지 올렸다. 순식간에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평생을 갈구했던 따뜻함이었지만 지금 나에게는 그 온기가 세상에서 가장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벽시계를 바라봤다. 새벽 2시를 지나고 있었다. 남편이 깨어나면 그는 가장 먼저 내 손에 든 열쇠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금고를 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다시 노후를 위한 것이었다느니, 오해라느니 하며 뻔뻔한 변명을 늘어놓겠지. 하지만 이제 나에게 남편의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명확한 숫자들과 영수증들이 남편의 30년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남편이 그토록 아까워하던 전등을 하나하나 다 켰다. 집안이 환해질수록 내가 살아온 어둠이 더 짙게 느껴졌지만 상관없었다. 이제 나는 남편이 정해놓은 16도의 삶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온도의 삶을 살 준비를 해야 했다. 주머니 속의 은색 열쇠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것을 쥔 내 손은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었다. 이 열쇠는 이제 남편의 비밀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내 30년 세월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찾아올 무기가 될 것이었다. 나는 무릎 위에 놓인 오피스텔 계약서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낯선 여자의 이름과 300만 원이라는 숫자, 그리고 남편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내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날이 밝으면 가장 먼저 변호사를 찾아갈 것이다. 남편이 수술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위한 사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바닥은 점점 뜨거워졌고 나는 그 열기 속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뱉었다. 병원 복도의 공기는 집안의 냉기보다 더 비릿하고 무거웠다. 수술실 앞 전광판에 남편의 이름 옆으로 수술 중이라는 빨간 글씨가 사라지고 회복 중이라는 문구가 떴을 때도 나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을 졸이며 신령님께 빌고 또 빌었겠지만 지금 내 손안에는 남편의 30년치 기만이 묵직한 열쇠 뭉치가 되어 들려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느다란 숨을 내뱉고 있었다. 평생을 호령하며 나를 움츠러들게 했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초라하게 늙어버린 노인 하나가 침대 위에 던져져 있었다. 나는 남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가만히 그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주름진 눈가와 메마른 입술을 보며 저 입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내뱉었을지 감행조차 되지 않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다. 남편은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리더니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정신이 들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내 안부를 묻는 것도 몸 상태를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의 오른손이 본능적으로 한자복 바지 주머니 쪽을 더듬거렸다. 평생을 움켜쥐고 살았던 그 비밀의 감촉을 찾으려는 듯 손가락이 허공을 긁어댔다. 주머니가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남편의 눈동자가 갈팡질팡 흔들리며 내 쪽으로 향했다. 입가에 씌워진 산소 마스크 너머로 웅얼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여보, 내 지갑 어디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고 힘이 없었다. 나는 대답 대신 가방 안에서 남편의 낡은 지갑을 꺼내 침대 위에 툭 던졌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 젖혔다. 그 안을 미친 듯이 뒤지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열쇠가 안 보여. 당신 혹시 거기 은색 열쇠 못 봤어? 남편은 절박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아내에 대한 반가움이나 고마움 따위는 일절 없었다. 오직 자신의 추악한 비밀이 담긴 그 작은 쇠붙이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뿐이었다.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 지금 자기 목숨 살려준 마누라보다 그 쇠 조각 하나가 더 걱정돼. 내 목소리가 너무나 차분해서 나조차 낯설 정도였다. 남편은 내 눈을 피하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 가족 누가 다 거기 달린 거야.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 빨리 찾아봐. 응급실에서 떨어졌을지도 몰라. 남편은 금방이라도 침대에서 일어날 기세로 몸을 들썩였다. 나는 그런 남편의 가슴을 한 손으로 눌러 다시 눕혔다. 걱정 마요. 내가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 말에 남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안도는 길지 않았다. 내가 가방 속에서 은색 열쇠를 꺼내 그의 눈앞에서 천천히 흔들어 보였기 때문이다. 남편의 눈동자가 열쇠의 움직임을 따라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나는 그 열쇠를 다시 가방 깊숙이 집어넣으며 덧붙였다. 당신 수술하는 동안 집에 다녀왔어. 서재가 참 춥더라. 당신이 보일러에 자물쇠를 채워놔서 그런지 집안이 얼음장 같았어. 남편의 얼굴에 순식간에 경직된 기색이 역력했다. 서재라는 단어에 남편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당신이 거기 왜 가? 내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에 손대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남편은 화를 내려 했지만 기운이 달리는지 쌕쌕거리는 소리만 냈다. 나는 비웃음을 섞어 대꾸했다. 남의 물건이라니. 30년을 같이 산 마누라가 남편 금고 좀 열어본 게 뭐가 어때서. 당신이 그러게 평소에 관리를 잘했어야지. 남편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리를 지르려다 기침을 쏟아냈다. 오해하지 마 여보. 그거 다 우리 상가 건물 사려고 모아둔 서류들이야. 내가 당신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그랬던 거라고. 남편의 뻔뻔한 거짓말은 끝이 없었다. 죽다 살아난 순간에도 저토록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다시 한번 진저리를 쳤다. 상가 건물. 그 오피스텔 이름이 상가 건물이었나. 거기는 당신이랑 그 젊은 여자랑 둘이서만 아는 대거리였나 봐. 내 입에서 오피스텔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남편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절망감에서 나오는 비겁한 눈물이었다. 당신이 잘못 본 거야. 그거 친구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거라고. 남편은 끝까지 구차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나는 가방에서 복사해온 통장 내역서를 꺼내 남편의 가슴팍에 낱낱이 뿌렸다. 300만 원. 매달 25일만 되면 그 여자 통장으로 꼬박꼬박 꽂아주던 그 돈들. 내가 시장 바닥에서 100원 아끼려고 욕 들어먹을 때.
당신은 그 여자한테 이 돈 갖다 바치면서 와인 마시고 웃고 있었지. 사진 속에 당신 표정 참 좋더라. 나랑 살면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얼굴이더라고. 남편은 가슴 위에 떨어진 서류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직감한 듯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그래도 당신이랑 우리 애들 생각해서 아끼고 산 건 진심이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비굴하게 낮아졌다. 나는 그 소리가 역겨워 병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남편은 춥다며 몸을 떨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당신이 아끼고 산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욕망이었겠지. 나를 구멍난 내복 입혀서 거지같이 만들어 놓고 뒤에서는 그 짓을 하고 살았어.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나는 이제 남편의 병수발을 들러온 간병인이 아니었다. 남편은 나를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다. 나 이제 집으로 갈 거야. 가서 당신이 그렇게 아까워하던 보일러 펄펄 끓게 틀어놓고 소고기 사다가 구워 먹을 거야. 당신 비자금 통장에 든 돈으로 말이야. 남편은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안 돼, 여보, 그 돈 건드리면 안 돼. 그게 어떤 돈인데. 남편의 절규가 병실에 울려 퍼졌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 문을 열었다. 문을 닫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향해 쐐기를 박았다. 당신 노후 걱정은 하지 마.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돈으로 내가 아주 특별한 곳을 예약해 뒀으니까. 남편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파악하려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병실 밖으로 나와 길게 숨을 내뱉었다. 3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체증이 조금은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병원 복도를 걷는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다. 이제 남편에게 줄 자비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30년의 인내는 이제 끝났다. 나는 병원 문을 나서며 화사하게 피어오르는 겨울 아침의 햇살을 마주했다. 남편은 차가운 병실에 홀로 남겨져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었다. 나는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다. 그 길 끝에는 남편의 그늘이 없는 오로지 나만의 태양이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 문을 나서는 내 등 뒤로 남편의 비명 같은 절규가 따라붙었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 손에 쥐어진 은색 열쇠와 지갑 그리고 금고에서 챙겨온 서류 뭉치는 이제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0년 세월 동안 나를 옥죄었던 사슬을 끊어낼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나는 곧장 택시를 잡아탔다. 평생 버스비 몇백 원을 아끼려고 새 정거장 거리를 걸어 다니던 내가 망설임 없이 택시 뒷자리에 앉아 목적지를 읊조렸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 남편의 비밀스러운 안식처이자 나의 피눈물이 고인 그 오피스텔의 주소였다. 택시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며 나는 주머니 속의 은색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남편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 열쇠를 쥐고 무엇을 지키려 했을까? 그 여자의 얼굴일까 아니면 자신이 읽어놓은 가짜 낙원일까? 오피스텔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주변은 화려한 상가와 세련된 카페들로 가득했다. 내가 콩나물 100원을 깎으려 실랑이를 벌이던 그 시장통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향했다. 복도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다. 152호. 문 앞에 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록 덮개를 올렸다. 금고 안에서 본 계약서 뒷면에 남편이 깨알같이 적어놓은 비밀번호를 하나씩 눌렀다. 우리 집 보일러 조절기는 자물쇠로 잠가버렸던 남편이 이 집의 문번호는 자신의 생일과 그 여자의 생일을 조합해 아주 쉽게도 만들어 놓았더랬다.
삐비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맞이한 건 후끈한 열기였다. 반팔을 입어도 될 정도로 집안은 따뜻했다. 거실 한복판에는 내가 평생 꿈꿔왔던 고급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3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안마의자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주방에는 우리 집 냉장고보다 3배는 비싼 최신형 가전제품들이 반짝였고, 식탁 위에는 따뜻한 차가 담겨 있었는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다. 벽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 장식장 위에 놓인 명품 가방들, 그리고 화장대에 놓인 값비싼 화장품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구멍난 내복과 남편의 낡은 지갑과 대비되어 내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때였다. 욕실 문이 열리며 화사한 가운을 걸친 여자가 나타났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생각보다 더 젊고 아름다운 모습에 나는 잠시 넋을 잃었다. 여자는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비명을 지르려다 내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누구세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와 남편의 지갑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당신이 상무님 사모님인가요? 여자는 뒷걸음질을 치며 소파 모서리를 붙잡았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상무님 사모님이라니 그건 밖에서 부르는 호칭이고, 실제로는 이 집 월세 대느라 구멍난 내복 입고 사는 식모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 내 목소리는 병실에서보다 더 날카로웠다. 여자는 바들바들 떨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저기 오해세요. 저는 그냥 상무님이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에요. 상무님이 사모님과는 대화가 안 된다고, 집이 너무 춥고 외롭다고 하셔서. 여자의 뻔뻔한 말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자의 앞으로 다가갔다. 대화가 안 된다고? 집이 춥다고? 그 인간이 보일러를 자물쇠로 잠가놓고는 춥다고 여길 와서 불을 뗐단 말이지. 나는 여자의 뺨을 올려 붙이려다 손을 거두었다. 이 여자에게 내 손을 더럽히는 것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대신 거실 바닥에 남편의 비자금 통장 복사본을 뿌렸다. 지난 10년 동안 내 통장으로 꽂힌 돈이 무려 5억 원이 넘더라.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300만 원씩 들어갔지.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 줄 알아? 우리 애들 학원비 깎고 내 옷 한 벌 안 사고. 콩나물값 아껴서 모은 내 피 같은 돈이야. 내가 바르는 그 비싼 크림, 내가 메고 있는 그 가방 다 내 살점 떼어내서 산 거라고. 여자는 무릎을 꿇고 울먹이기 시작했다. 잘못했어요. 돌려드릴게요. 제발 경찰에만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나는 이미 여자의 눈물에 속아줄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 돌려준다고? 당연히 돌려받아야지. 근데 그 전에 알아둘 게 있어.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 상무님 지금 병원에서 사투 중이야. 수술은 끝났지만 언제 다시 쓰러질지 모르고, 무엇보다 그 인간 이제 빈털털이야. 내가 모든 통장과 인감 그리고 금고 열쇠까지 다 확보했거든. 이제 너한테 들어올 300만 원은커녕 이 집 월세 낼 돈도 한 푼 없을 거야. 나는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오피스텔 명의는 남편 거지만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내가 이미 해지 절차 밟고 있어. 일주일 안에 안 나가면 법원에서 집행관들 들이닥칠 거야. 여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었다. 나는 오피스텔을 나오기 전 거실에 놓인 그 비싼 안마의자에 앉아보았다. 참으로 편안하고 따뜻했다. 남편은 이곳에서 이런 평온함을 누리며 나를 비웃었을까?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미리 알아봐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오피스텔 확인했습니다.
증거 사진 다 찍어뒀고요. 상간녀 소송이랑 재산 분할 청구 바로 진행해 주세요. 남편 비자금 흐름 파악한 내역서도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30년 동안 나를 억눌렀던 그 지독한 책임감과 인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나는 비로소 탈출하고 있었다. 오피스텔 건물을 나와 다시 길을 걸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내 안의 분노가 뜨거운 열기가 되어 온몸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다시 병원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깨어난 남편에게 내가 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가 공들여 쌓아온 가짜 낙원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가 그토록 아끼던 돈이 이제 어떻게 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30년 전 결혼식 날 남편은 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었다. 그 맹세가 이토록 처참한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괜찮다. 이제는 내가 나 자신에게 맹세할 차례다. 남은 인생은 단 1분 1초도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고 오로지 나만의 온도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이다. 나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내 주머니 속 은색 열쇠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30년 세월을 보상받기 위해 쉼없이 움직였다. 남편이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내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숫자들을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변호사를 대동해 남편의 모든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고 그동안의 비자금 흐름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은행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남편의 자산 총액을 읊어줄 때 나는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내 짐작보다 훨씬 컸다. 10억 원에 가까운 현금이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분산되어 있었다. 그가 매달 25일마다 그 여자에게 보낸 300만 원은 그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다. 내가 시장에서 100원, 200원에 목숨을 걸고 남편의 타박에 가슴을 졸일 때 그는 다른 여자를 위해 집 한 채 값을 우습게 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 돈으로 나를 위한 투자를 시작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부드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사고 백화점에서 가장 비싼 구두를 골랐다. 발에 꼭 맞는 구두를 신고 거울 앞에 섰을 때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구멍. 난 내복을 기워 입던 그 가련한 여자가 아니었다. 내 등 뒤로는 남편이 그토록 아까워하던 세상의 온기들이 화려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남편의 서재에 있던 보일러 자물쇠를 망치로 부수어 버렸다. 이제 우리 집의 온도는 내가 결정한다. 거실 온도를 28도까지 올리고 얇은 옷 하나만 걸친 채 거실 소파에 앉아 비싼 차를 마셨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내 발바닥을 적실 때마다 지난 30년의 한기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중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이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마비 증세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옷을 차려입은 뒤에야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쪽 팔과 다리가 굳어버린 그는 이제 내 도움 없이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다. 내가 병실에 들어서자 남편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나를 쳐다봤다. 여보, 그 여자는 오피스텔은 어떻게 됐어? 남편의 목소리는 이제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고 비굴했다. 나는 남편의 침대 옆에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아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 여자는 벌써 짐 싸서 나갔어. 내가 집행관들 부르기 전에 알아서 도망가더라고. 그런데 갈 때 빈손으로 안 갔더라. 당신이 그 여자 명의로 사준 명품. 가방이랑 보석들 다 챙겨서 어디론가 증발했어.
아마 당신 연락은 절대 안 받을 거야. 남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믿었던 낙원이 무너진 남자의 눈물은 추하기 그지없었다. 남편은 마비된 손을 애써 움직여 내 소매를 잡으려 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친 놈이었어. 그 돈들 다시 찾아와야 해. 그거 우리 노후 자금이야. 당신이랑 나랑 나중에 건물 사서 편하게 살 돈이라고. 남편은 끝까지 건물 타령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싸늘하게 웃었다. 걱정 마요. 그 돈 내가 이미 다 관리하기 시작했으니까. 당신이 평생 노래를 부르던 비용 절감 확실하게 실천해 줄게. 남편은 내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희망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당신 정말이지? 나 용서해 주는 거지? 역시 마누라밖에 없어. 나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낡고 꼬질꼬질한 리플렛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상구석에 있는 아주 저렴한 요양병원의 안내문이었다. 여기 보이지? 한 달 입원비가 전국에서 제일 싼 곳이야. 난방비 아낀다고 겨울에도 복도에 얼음이 얼고 급식비 아끼려고 반찬도 딱 2가지만 나온다더라. 당신 평생 아끼는 거 좋아했잖아. 당신 가치관에 딱 맞는 곳으로 내가 예약해뒀어.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다. 뭐? 거기가 어디라고? 나 상무 출신이야. 그런 구석진 곳에 나를 집어넣겠다고? 남편은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마비된 몸은 침대 위에서 파닥거릴 뿐이었다. 나는 남편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상무 좋아하시네. 당신이 나한테 보일러 자물쇠 채워두고 16도에서 떨게 했던 30년. 이제 당신이 그 요양원 침대 위에서 똑같이 돌려받을 차례야. 거기 간병인들이 좀 거칠기로 유명하다던데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돈 내가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 당신 노후 자금은 내가 우리 애들이랑 대궐 같은 집에서 기사 두고 사는데 보탤 거니까. 당신은 거기서 죽을 때까지 아끼면서 살아. 남편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지만 나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그 소리가 감미로운 음악처럼 들릴 지경이었다. 30년 동안 내가 참아왔던 그 눈물과 한숨들이 이제야 남편의 목소리를 빌려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병실을 나서기 전 남편의 환자복 단추를 정성스럽게 채워주었다. 여보, 너무 억울해하지 마. 당신이 평생 나 피 말려가며 모은 그 돈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대로 한 푼도 안 쓰고 꽉꽉 잠가둘 거니까. 당신은 거기서 당신이 만든 그 지독한 가난 속에 갇혀 살면 돼. 병실 문을 닫고 나올 때 남편의 절망 섞인 비명이 복도 끝까지 따라왔다. 복도를 걷는 내 구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병원 로비에 서서 밖을 내다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눈 치울 걱정에 보일러비 걱정에 한숨부터 나왔겠지만 지금은 그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게만 보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얘들아, 엄마랑 여행 가자. 너희 아버지가 남겨준 아주 넉넉한 돈으로 우리 평생 해보지 못한 거 다 하고 살자.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남편의 세상은 그 삭막한 요양원의 침대 하나가 전부가 될 것이었다. 반면 나의 세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병원 입구에서 우산을 펴지 않은 채 눈을 맞으며 잠시 서 있었다. 차가운 눈송이가 뺨에 닿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당당하게 눈길을 걸어 나갔다. 내 뒤에 남겨진 남편의 그림자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었다. 30년의 인내는 이제 화려한 복수의 마침표를 찍고 있었다. 남편이 요양원으로 옮겨진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고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갔다.
산자락 밑에 자리 잡은 요양원은 입구부터 쾌쾌한 냄새와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입원비를 자랑하는 이곳은 남편이 평생 그토록 갈구하던 효율과 전략의 결정체였다. 복도에는 난방비를 아끼느라 냉기가 가득했고 노인들의 신음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나는 새로 산 명품 코트에 깃을 세우며 남편이 누워있는 병실 문을 열었다. 남편은 낡고 얼룩진 담요를 덮은 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한 달 사이에 반쪽이 된 그의 얼굴은 검버섯이 피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에 남편은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여보 왔어. 나 여기서 좀 꺼내줘. 여기 너무 추워. 밥도 사람이 먹을 게 못 돼. 간병인들은 내가 말만 걸어도 짜증을 내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 대신 비굴한 애원만이 가득했다. 나는 대답 없이 그가 덮고 있는 담요를 걷어내고 병실 벽에 걸린 온도계를 확인했다. 온도계는 정확히 16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어머 정말 16도네. 당신이 평생 우리 집 적정 온도라고 주장하던 그 온도잖아. 여기서 지내보니까 어때? 당신 말대로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 내 냉소적인 물음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나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그의 가슴팍에 내려놓았다. 여기 사인해. 당신 비자금 통장에서 이미 3분의 2 이상은 내 명의로 다 돌려놨어. 상간녀 소송도 승소해서 그 여자한테 받아낼 돈도 꽤 되더라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더듬거리며 나를 올려다봤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 30년 세월이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남편의 턱 끝까지 얼굴을 들이밀고 차갑게 속삭였다. 30년. 아니 그건 당신이 나를 노예처럼 부려먹은 시간이지. 당신이 그 여자랑 오피스텔에서 와인 마실 때 나는 16도 거실에서 찬밥 먹으며 견뎠어.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돈 당신 노후에 이 요양원비로 꼬박꼬박 내줄 테니까 억울해하지 마. 당신이 만든 그 지독한 전략에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봐. 나는 남편의 손에 볼펜을 쥐어주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그 이름 썩자가 적히는 순간 내 가슴속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마침내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요양원을 나오는 길 겨울 햇살이 유난히도 눈부셨다. 나는 주머니에서 남편의 서재 금고를 열었던 그 은색 열쇠를 꺼내 요양원 앞 깊은 계곡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이제 저 열쇠가 열 수 있는 비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주차장에 세워둔 내 차에 올라타 히터를 빵빵하게 틀었다. 온몸을 감싸는 뜨거운 열기에 나도 모르게 참아왔던 웃음이 터져 나왔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의 온도를 내가 결정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제 대궐 같은 집도 기사도 필요 없었다. 그저 내가 춥고 싶을 때 춥고 따뜻하고 싶을 때 따뜻할 수 있는 이 당연한 자유가 나에게는 가장 큰 사치였다. 나는 핸들을 꽉 쥐고 앞을 향해 차를 몰았다. 백미러 속으로 점점 멀어지는 낡은 요양원 건물을 보며 나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잘 가요 나의 지독했던 가난과 배신이여. 이제 내 인생의 16도는 다시는 없을 테니까. 도심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나를 반겼다. 나는 그 빛들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갔다. 내 인생의 진정한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금까지 30년 세월을 이겨내고 당당히 자신의 삶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온도를 희생하며 추위에 떨고 계시지는 않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미래라는 핑계로 현재의 행복을 저당 잡히고 있다면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사연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도에서 편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